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이 좀 모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3,170선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하단이 좀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미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술주가 약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구글 반독점 소송에 있어서 구글에 대해서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장면은요.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무려 66년 만에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 모인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북중러의 한 자리에 모인 이 모습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이 모인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선 이 세 정상이 만난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새 정상이 참석을 한 것이고요. 베이징에서 동반 등장을 했습니다.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이렇게 삼국의 정상이 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삼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동평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무인 전력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무기에 대한 자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력을 과시하면서 반미 연대가 점점 더 끈끈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보자면요. 강권에 굴하지 않겠다,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미국이라고 뚜렷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패권 경쟁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평화냐 전쟁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날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게 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진행되기 전에 중국이 미국보다 우리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더 원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푸틴과는 좋은 회담을 했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의연한 모습을 트럼프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여기서 발언을 한 것과 더해서요. 지금 북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도 지금 정상이 베이징으로 왔고요.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병식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SCO 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 26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였던 자리였는데 서방 정상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SCO 같은 경우에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불리고요. 중국과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거기에 중앙아시아 4개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나토에 대응하는 반서방 성격의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모임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 이후의 질서 관리자를 노리기 위한 그 노림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서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에서는 첨단 무기를 과시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라고 코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가장 빠르고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관계가 점점 더 공고해지고 반서방 세력의 유대 관계가 커질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또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 WTI의 브렌트유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인플레에 대한 압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금리를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장기물 금리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미국은 30년 무려 간밤에 4.97%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내 세 번째로 5%에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이다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세수에 대한 환급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국채 발행,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더해지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튀어올랐고요. 유럽에서도 최근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30년물이 5.64%까지 오르면서 지금 1988년 이후에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4.5%를 터치하면서 전국에 대한 불안감 이로 인해서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요. 유로와 파운드가 약세를 보였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유럽과 영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미국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또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합니다만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괴리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특히나 성장주 기술주로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이 막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재정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확실성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간밤에 PC 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PC 가격 지수를 보게 됐을 때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6%로 6월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2.9%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요.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 유지가 됐고 거기에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 FOMC에서 25bp 인하 확률이 발표가 뒤에 조금 더 올라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월러 의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둔화까지 확인된다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되죠. B컷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은 남아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로화나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는데 달러 강세와 함께 원자재 가격도 실물 자산의 가격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금이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함께 올라갔다는 거는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장기물 국채까지 상승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장기물 국채 금리라는 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만약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성장주 전반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밸류 특히나 고 PER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기 금리가 급등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고요. 여기에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칩 역시나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는요. 그래도 좀 굳건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D램 또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라던가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장기 금리의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변동성 국면은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는 저금리라던가 아니면은 달러의 약세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시장 역시나 상승과 하락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보다 대응을 하는 단계에 있다.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네이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시 구간 우리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세게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0.15%가량 오르면서 3,1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더욱더 도지게 됐죠.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다 할 움직임은 일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3,170포인트 지나가고 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7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일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 오전장쯤에 조금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듯 싶더니 그래도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187선까지 찍었던 코스피가 지금은 그래도 3,170선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18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오후장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지수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794포인트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790선을 한때 내려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790포인트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94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수급은 외인의 매수세가 이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4천억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이 오늘도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사들이는 폭을 키우게 되면서 매수폭을 키우면서 2,5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쌍끌이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매매 동향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수급 방향성을 달리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불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0.65%가량 오르면서 69,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7%가량 오르면서 26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만이 소폭이지만 하락합니다. 0.3%가량 하락하면서 34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체크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권 내 거래 중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46만 2천원 선 지나갑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1%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 펩트론이 3% 넘게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마리서치도 3%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열어보시죠.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LS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에 대해 600억 원이 넘는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에 강세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미국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간 6% 넘게 오르면서 29만 1,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MLCC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증권에서 MLCC 업황 수요에 대한 회복
수혜주로 삼성전기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제시하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 시장은 MLCC 업황 회복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이 종합 콘덴서 기업인 삼화 콘덴서가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 넘게 현재 시간도 오르고 있고요. 3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마지막 특징주는 파이nem텍입니다. 파이nem텍이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 예정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내년도에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은 어느 정도 시장에 퍼져 있었는데 2028년도에 폴더블 아이패드까지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 중국 정통한 소식통인 거밍치에 따른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이 폴더블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고요. 그 가운데 파이nem텍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가량 오르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고요. 13,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픈AI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플랫폼 기업 스태시그를 11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오픈AI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로 스태시그 CEO 비자이 라지는 오픈AI 애플리케이션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합류합니다. 2021년 설립된 스태시그는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실험 검증하고 배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번 인수로 스태시그 팀은 오픈AI 직원이 되지만 시애틀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이어갑니다. 올해 들어 오픈AI는 급등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대형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업 가치 3천억 달러로 400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고 최근에는 5천억 달러 가치로 직원 지분 세컨더리 거래도 추진 중입니다. 앞서 7월에는 조니 아이브가 창업한 AI 기기 스타트업을 65억 달러에 인수했고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는 무산됐습니다. 오픈AI는 리더십 개편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A컷 브리핑을 통해서는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의 만남, 66년 만에 진행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와 함께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좀 지정학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려 66년 만에 북중러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평화냐 전쟁이냐 뭐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오늘 방산주들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뭐 그렇게 강하게 슈팅을 한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방산주가 안 움직여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 반미, 반서방 연대를 상징하는 신냉전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사하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의 투자 심리가 약간의 우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어떻게 본다면 호재를 못 받고 있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증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시장은 방산과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안전 섹터로 약간의 수급 이동 쏠리는 현상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지금 돌이켜서 보자라고 본다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방산주를 돌이켜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주 모멘텀이 아직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폴란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유럽에서 러브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와준다고 봤을 때는 방산주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국에서 모였던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산의 수출 모멘텀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세가 그렇게만큼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만 보게 된다면 이 섹터 자체로는 뭐 계약 체결이라던가 이런 수치가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를 보게 됐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좀 한 걸음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엔 충분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듯합니다. 결국에는 유가를 보게 되더라도 유가가 간밤에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정유 관련된 기업들이나 뭐 가스 기업들 뭐 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쪽 섹터는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같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정유주, 석유주, 그리고 뭐 사료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졌던 모습세가 있지만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는 그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됐냐라고 본다면 급등 이후로 다들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볼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정유주 지금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 정유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봤을 때는 기업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섹터들은 수익이 더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지 개념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정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 이 정유주 섹터나 이런 부분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약간 전망성이 있는 섹터들로 기술주 위주로 다시 한번 더 저점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이냐 구조적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정유주 측면에서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부각을 받았던 게 미국의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요. 네. 국내 증시 진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느꼈던 게 오늘도 결국에는 반도체 투톱 가고요. 바이오도 선바가지 1% 넘게 오르거든요. 사실 이러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성장주들에게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요즘 성장주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요즘 다들 알다시피 뭐 기술주다라고 하면은 네. 뭐 반도체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성장주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성장주, 기술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만 봐도 어떻게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70%가 넘는 모습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꾸준하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본다면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현금 비율을 갖고 가면서 약간 저평가된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면 기술주, 성장주 이런 유주가 이제는 실적까지 나타내고 제약바이오도 과거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상 3상까지 완료가 되고 전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캐파를 다 흡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키워드는 누가 봐도 기술 이전입니다. 이 네. 기술 이전이 과거와 다른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인상 1단계부터 계속적인 기술 수출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떻게 본다면 인상 3상까지 많은 시간적인 소모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인상 1상, 2상 이 계속적으로 단계가 나아가면서 로열티나 기술 이전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의 어떻게 본다면 기술주 성장주가 다른 개념이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미국채 30년물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보다는 저는 기술주 성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도체 쪽은 어때요? IT 쪽. 네. 반도체 IT 쪽도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까지만 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훈풍이 불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을 돌이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서 계속적인 AI 칩 관련해가지고 발전하는 모양새가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어제장 미국 증시도
많은 하락세가 나와줬지만 그래도 오늘장 시간 외에서 애플과 구글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도 쉽게 꺼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원을 깨지고 나서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아, 진짜 재미없다. 삼성전자 역시 8만 원까지도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중국이 AI 칩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안 좋을진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 평가가 다시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도 거품론이 쉽게 꺼지지는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요즘에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의 가치를 80%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국내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국내 로봇 업체들을 말씀해 드린다면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 차례 더 상승 랠리가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장에서 강력한 종목이 아직 안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를 먼저 되짚어 보고 말씀해 드린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이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편입이 된다는 기대감,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M&A 관련해가지고 로봇 사업 관련해가지고 전망을 계속적으로 좋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봇 시장이 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지 않았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대장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됐을 때 실적이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아니면 다른 로봇 관련해가지고 M&A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면서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실적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로봇주의 가치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종목들이 더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의 상승력을 지금 시장에서 조금 보여주는 로봇 종목이 뭐냐라고 보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LG에서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 개선된 모습세가 제일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로봇 관련해가지고도 실적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SPG라는 종목이 저는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가장 탑픽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국내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1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정밀 감속기를 SPG 제품으로 100% 채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무거워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밑에 밸류체인인 SPG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가벼운 모세가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약 13%가 올라가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어떻게 보면 다른 로봇 쪽과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저는 SPG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SPG를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뭐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또 아이러니하게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이런 금, 은 좀 해지하는 수단의 성향이 강한 이러한 종목들도 이러한 원자재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또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고 있어요. 네. 금 같은 경우도 네. 지금은 요즘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있고 요즘은 어떻게 본다면 금이 더 안전 자산으로 수급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값 하면은 뭐 20만 원대 아니었어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그때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돈에 50만 원, 거의 60만 원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되게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금 가치에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사상 최고가 갱신이나 이런 부분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은 항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요즘 시장과 맞물려서 상승 탄력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과거와 다르게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도 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모아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조금 다르다. 어떻게 보면 금이 이게 투자라는 게 딱 그래요. 이게 잔잔하면은 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금이 요즘에 이제 네.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면서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금값이 상승을 하는 건요,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이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절적으로 그리고 월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좀 낮다 보니까 금으로 또 몰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들께서 9월장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또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저도 9월 달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가 진짜 뭐 100년의 역사 동안 뭐 9월 달 평균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10월 달에 약간 초점을 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10월 달에 우리나라 추석이 있는데 이때가 너무 많이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9월 달에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본다면 보수적으로 볼 때 제일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라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실적 포인트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방산, 조선, 원전은 약간 성장성이 더 강하죠. 전력기기, 그리고 금, 에너지 이런 섹터들을 조금 더 단기적인 포인트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중장기로는 성장 섹터나 이런 부분을 좀 담아갈 기회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다 팔고 나서 이 단기적인 섹터들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섹터. 왜냐하면 추석 이후로는 또 계속적인 산타 랠리나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섹터, 대표적으로 뭐 AI, 반도체, 배터리 이쪽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담아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9월 전략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민생회복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스위치는 온.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름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생활비 보탬이자 지역경제 숨통을 틔우겠다는 카드였죠. 재난지원금 이후 4년 만에 다시 나온 전국 단위 지원. 그래서 기대감도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진짜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효과의 명암을 3가지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생활비 보탬은 온. 쿠폰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충전돼 마트, 약국, 편의점, 동네 식당에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15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물가가 2자릿수로 치솟던 시점엔 분명 체감이 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비를 덜었다. 치료비에 보탬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 분명히 백색 효과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오프. 쿠폰이 풀린 첫 달 전통시장 결제액은 전년 대비 18%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정사는 카드사 결제망을 타고 이틀이나 3일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재료비는 가게 주인이 먼저 꺼내야 했고 수수료까지 그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없으면 재료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제가 밀리니 손님이 몰려도 정작 재료가 없어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팔 기회는 늘었지만 팔 물건은 없던 거죠. 손님은 늘었는데 통장은 비었다. 이 모순이 현금 흐름이 약한 영세업체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불씨는 켰지만 불길은 약했다. 지역화폐 전통시장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한 건 의미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전액의 80% 이상이 소상공인 매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쿠폰은 대부분 생필품과 식비로 바로 소진됐습니다. 15만 원 효과는 한 달도 채 가지 못했고 지역 경제에 남긴 파장은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즉, 당장의 매출 불꽃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불길로 번지진 못했던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흑과 백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시민에게는 생활비 보탬이라는 흰색, 소상공인에게는 정산 지원과 수수료 부담이라는 검은색. 분명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비어있고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 차례의 지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빛이 이번엔 민생의 스위치를 제대로 켜줄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 오후장 대응 잘 해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기 관련 소식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연이틀 신고가 다시 쓰는 흐름인데 지금은 MLCC 시대라면서 MLCC 업황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의 분석이었는데요. 삼성전기 하방이 막힌 주식은 사야 한다라는 의견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 기존의 17만 4천 원에서 24만 원까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MLCC 업황에 대해서 타이트해진 수급에 특히나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AI 인공지능 서버에 관련해서 전력 소모량이 일반 서버 대비해서 10배 이상 더 높다고 하죠. 이에 따라 고용량, 고전압 MLCC 탑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MLCC 기업들을 위주로 봤을 때 주요 MLCC 업체들이 하반기 가동률 9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내년도 증액 가시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았고 이에 따라 다른 IT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서버 출하량 전망은 이렇게 매년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에도 이렇게 50% 이상 전년 대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MLCC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2%대 탄력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17만 4,3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막 콘덴서가 오늘 흐름 돋보입니다. 17% 가까이 뛰어오르는 흐름, 코칩 그리고 한울 반도체, 네온테크까지 이래서 3%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LS 일렉트릭도 오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메이저 빅테크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들썩이고 있고요. 전력기기 업황 자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는요.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규모가 무려 4,6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는 마이크로 그리드, 즉 일반 전력과는 좀 다르게 소규모 지역 단위 발전과 배전 시스템을 갖춘 분산 전원을 의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서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배전 솔루션을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산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정을 했는데요. K전력기기 사업은 역대급 호황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액을 살펴봤을 때 주요 기업들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일렉트릭, 오늘 공시를 내놓은 NS일렉트릭까지 모두 10조 원대, 9조 원대, 3.9조 원대 규모를 수주 잔액으로 확보를 해놨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두 자릿수 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전력기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활짝 웃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기가 오늘 MLCC 관련주에 이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LS 일렉트릭이
6%대 강세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29만 1,5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6만 2,000원 선 돌파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경우에도 2%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과 제일일렉트릭까지 모두 1%대 동반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또 계약 성공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속보로 들려준 소식인데 지난해 10월쯤에도 벤츠와 공급 계약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약 1년여 만에 또 벤츠와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것은 CATL이나 파라시스와 같은 중국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제치고 우위에 섰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했는데 모두 벤츠 계열사이고요. 규모가 75kW시 그리고 35GW시입니다. 2029년부터 37년까지, 28년부터 35년까지 꽤 긴 기간의 계약 체결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LG엔솔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제품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단일 계약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대당 70kW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약 150만 대를 생산 가능한 물량입니다. 킬로와트시당 46 시리즈 배터리 가격이 시장에서 현재 90에서 110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 고려했을 때 이번 계약 규모 약 1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들도 그래서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또 하락 전환하면서 장 초반 대비 탄력 좀 많이 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락 전환한 이후 0.7%대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캠과 LNF의 경우에도 2에서 4%, 5% 가까운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진 첨단 소재나 첨보와 같은 소재주 단에서 소폭의 오름세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흑백 요리사 2로 컴백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사제 출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해서 100억 원의 사제를 출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총 120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 체결을 했는데 100억 원의 한도 대출 약정 금액이 120억 원 안에서 사제 출연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러한 자금은 지난 6월 30일 발족한 상생위원회 운영과 안건 실행 비용 등에 순차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번에 흑백 요리사 2로 컴백하는 것을 두고 물론 의견이 분분한데 어제 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PD는 시청자들에게 판단을 맡길 것이라는 그러한 발언을 내놨고 시즌2가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 중단을 선언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시청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가 또 앞으로 주가 향방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호텔 관련주들, 레스토랑 관련주, 레저 그리고 카지노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는데 도본코리아 개별 이슈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국인 VIP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속에 탄력을 더 받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가 7%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더본코리아도 오늘 그래도 강세 탄력 유지해주면서 6%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네요. 서부 T&D와 GSPNL, GKL까지 호텔 쪽, 카지노 쪽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좀 보고 있습니다. 당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 회사 640억짜리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망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호재성 뉴스와 더불어서 전력망 쪽에 대한 수급들이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무벡스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좀 강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와 IT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로봇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로봇주들의 상승이 나왔는데 휴머노이드에 이어서 이제 스마트 물류 쪽이라든가 물류 자동화 쪽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좀 옮겨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좀 기대해 볼 때 현대무벡스에 대한 상승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흐름 함께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기 우주선과 위성체 쪽에 대한 제조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반 예상 증액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방산에 대한 또 박람회가 또 진행이 될 텐데 신규 전투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나토 국가에서 두 번째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방산 나라로서 선정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나토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쪽에 대한 전투기 공급도 좀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좀 관심권을 두시고 계속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강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감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시죠.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 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 콘덴서 비롯해서 MLCC 관련주들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SK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 참전 소식에 반등해주는 흐름입니다. 파라다이스와 같은 카지노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오너 리스크 그리고 오버행 우려 속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해볼 만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네, FST 골라주셨네요. 17% 이상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고 반도체 펠리클 시장 성장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FST 주주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리시던 재료가 밤사이에 나왔죠. 일반 언론에서는 안 나왔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HTS에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올라가는지 설명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젯밤에 IT 전문 매체에서 FST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FST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재료만 봤을 때는 사실 상한가를 가도 모자른 재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ST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FST 그다음에 SNS텍 두 기업 모두 이제 펠리클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SNS텍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도 만들죠. 이걸 잠깐만 설명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면 블랭크 마스크는 이제 빈 거죠. 근데 거기다가 도면을 그리면 그게 이제 포토 마스크가 됩니다. 그럼 그 위에 빛을 쬐서 여기서 이제 도면이 그려져 있는 부분과 안 그려지는 부분이 빛과 그림자로 나뉘면 그게 회로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회로로 그려지려면 이제 그 위에 감광에 포토 레지스트가 이제 발라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포토 마스크 자체가 하나당 보통 요즘에는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한 장당 3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싸다 보니까 그 위를 덮어서 이 3억짜리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게 바로 펠리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SNS텍이랑 FNS텍이 같이 아마 어느 정도 연구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나노 관련돼서 일단 FST가 먼저 좀 선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삼성이랑 가격 조정만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한 장당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가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기사로는 정해져 있는데 테일러팹 2나노 파운드르니까 뭐 다른 거 아니겠죠. 뭐 그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과 굉장히 그 관련된 부분이라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 소모성 부품인 이 펠리클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FST의 실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삼성이 사실 이 펠리클을 별로 많이 쓰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포토마스크가 굉장히 비싸니까 이거를 오염을 시키면 안 되니까 오히려 펠리클이 이걸 오염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 가격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된 이상 오피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FST 주주분들이 SNS텍 대비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느꼈던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주가도 뭐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실적도 굉장히 좀 안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 건과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 펠리클의 어떤 이 계약금과 관련돼서 FST가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SNS텍의 주가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오전장 기준으로는 이제 매수였었고 기관은 매도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풀이장서부터 굉장히 시초가가 높게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높게 잡고 위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오피셜로 거의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좋아지는 게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FST 실적만 보면 5천억이 넘는 시가총액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동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SNS텍의 주가를 많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좀 거래가 너무 많고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조정을 줘도 홀딩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좀 해서 아랫단에서 좀 약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FST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상승 재료는 정말 강력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앞으로 대응 전략도 함께 짜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파라다이스. 오늘 5에서 6%대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뭐 중국인 VIP 관광객들 회복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너무 뻔한 얘기가 돼서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고 이제 내륙 쪽으로 9월 26일인가요? 이제 무비자가 이제 허용이 되는데 제가 오늘 파라다이스를 고른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번 이슈 종목을 골라봤는데 하나는 이제 어제 파라다이스 주주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좀 특별한 일 없었는데 급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 그걸 하루 만에 다시 메워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항상 시장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경쟁을 했었던 롯데 관광개발의 지금 현재 주가 흐름과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을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의 파라다이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뭐 롯데 관광개발 뭐 좋죠. 너무 좋은데 제가 항상 롯데 관광개발을 말씀드릴 때 만약이 아니죠. 이제 이 무비자가 내륙까지 간다라고 하면 최고의 수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파라다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뭐 서울시내나 이런 호텔들도 굉장히 좋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천공항과 가장 가까운 게 이제 파라다이스고 롯데 관광개발은 지금보다 아마 그 제주도 쪽으로 여행을 가는 입국을 하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간 최근에 어떤 차별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는 어떤 뭐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많아지면서 심리적인 좀 센티멘탈적인 측면으로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르다가 나중에는 실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9월 달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매출이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카지노 입장에서는 뭐 들어보이게 되겠죠. 중국인 대상 기준으로 VIP 이벤트를 펼쳤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어떤 그 대상으로 VIP 이벤트가 뭘까요? 좀 약간 재밌긴 한데 네. 친구 소개 이벤트라고 합니다. 친구 소개 이벤트. 이제 같이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카지노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서비스를 많이 주거나 뭐 혜택을 주는 그 이벤트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6월 달에 서울 워커리에 있는 카지노가 굉장히 매출이 좋았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그걸 또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6월 달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카지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좀 단어가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카지노에서 쓰는 콤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콤프는 이제 카지노 와서 좀 많이 돈도 좀 쓰고 뭐 소위 얘기하는 돈도 좀 잃어주고 그런 분들이 VIP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객실을 공짜로 주는 거죠. 객실을 공짜로 이제 계속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네. 지금 인천에 이제 하얏트 바로 옆에 있죠. 파라다이스. 그거는 이제 인수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객실이 500개고 파라다이스가 한 700개가 넘으니까 그 하얏트를 인수하면 그걸 전부 카지노국의 VIP 콤프로 그러니까 무료 객실로 지금 쓰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무료 객실 콤프로 제공하는 객실이 굉장히 모자르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10월 달에 중국 국경절도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보는 뷰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전 고점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쳐졌다가 계속적으로 이 선은 지켜줬습니다. 이 선은 지켜줬는데 어제 전 거래일 날 이 선을 깨면서 좀 장대 음봉이 나름대로 나왔는데 오늘 그거를 하루 만에 좀 상쇄를 하는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또한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씩 매도가 기관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으로 일단은 전반적인 순매수세 기조가 오늘 더 강화가 되는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일단은 저는 가장 큰 의미는 롯데 관광개발과의 주가 차별화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두고요. 어제 약세를 오늘 하루 만에 극복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짚어봤습니다. 동종 업계 기업들과 대비해서 차별화된 흐름 보이고 있고 또 하반기는 실적 기대가 많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점검을 해봤고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수요일 포착주 어떤 종목 네. 가져오셨을까요? 시장에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더존 비전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더존 비전. 네. 기업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긴 있죠. 사실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올라가길 바랄 텐데, 오너들이 이제 경영진들이 이 우리 기업이 가장 이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바라는 건 과연 어느 때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중요한 게 매각입니다. 매각. 이제 매각을 할 때 지금 우리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 기업의 주가가 오를수록 이제 어떤 그 협상 단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한마디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좋은데 일단 그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김용호 회장이 이제 21.5% 지분 매각한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소식이 전해진 지는 좀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EQT 이제 유럽계 사모펀드인데 지금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얼마에 팔 건지만 이제 그 김용 회장이랑 이 EQT 그 파트너스죠. 사모펀드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김용우 회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죠. 물론 뭐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가를 막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들 보면 위쪽 방향 충분히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이 좋아야지 사실 시장에서 비율을 좋게 보고 이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실적을 한번 연 단위로 한번 좀 끊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2년도에 450억대, 23년도에 700억이 약간 좀 못 미치는 690억대, 그다음에 24년도 작년이죠. 900억 약간 못 미치는 880억대. 네, 올해는 일단 뭐 그 더존 비전 처음으로 1000억대 영업이익을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과 대비해서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못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세상에 이제 리스크 없는 기업은 없죠. 근데 이 더존 비전의 어떤 사업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한 자고 일어나면 뭐 급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악재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뭐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더존 비전은 이런 악재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뭐 회사에 불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된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실적, 그다음에 그에 걸맞지 않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가 윗방향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장 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당이라든가 뭐 주주 환원책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배당을 하긴 합니다만 주주들한테 공시도 안 하고 이제 배당을 하거든요. 배당을 주긴 줍니다. 근데 주주들한테 우리는 뭐 얼마 정도의 배당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겠다, 얼마큼 늘려 나가겠다 이런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배당을 많이 해도 사실 기업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딱히 뭐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땐, 주주 입장으로 봤을 땐 뭐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자, 그럼 수급이랑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매수고요. 기관 매도인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은 이제 최근에 매수 쪽으로 잡혀 있는데 오늘 연결시켜서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기조인데 역시 매도인데 차트 흐름 보면 굉장히 뭐 큰 폭의 박스권 상에서 지금 작년 2분기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가격대가 바로 이 가격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등 후에 가격 조정 별로 없이 기간 조정만 살짝 거친 느낌이 위쪽 방향으로 일단 뭐 추가 상승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매수 가격은 저는 일단 뭐 한 19,000원 전후면 사실 큰 무리 없는 가격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000 지금 700원 정도인데 일단 뭐 앞에가 이제 19,000원이면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9,000원. 네, 79,000원. 네, 그리고 목표가는 9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한 7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 살펴봤습니다. 회장의 지분 매각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챙겨 보시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폴더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관련한 소식에 오늘 시장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출시가 전망되고 있는 아이폰의 폴더블 폰이죠. 이 검행치에 따르면 내년 이 출하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26년에는 최대 8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2027년의 경우에는 1,500만 대에서 2,500만 대로 큰 폭의 조정을 했다라는 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아이폰의 폴더블뿐만이 아니라 이 폴더블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나오면서 오늘 공급망 관련주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폴더블 관련해서는 파이nem텍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1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KH바텍의 경우에는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3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힌지에 대한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기 2.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2%대 오름세, 인터플렉스 1.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카지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1일부터 10월 7일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이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인 방한객이 10만 명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9월부터 적용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들 오늘 유입되고 있고요. 관련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카지노주, 호텔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7.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서부 T&D의 경우에는 5.8%대, GKL 4.5%, 또 롯데 관광개발과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다수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미국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테네시주와 함께 SMR 80기 건설을 위한 계약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망, 특히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꼽히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뿐만이 아니라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구간 원전주들 강원에너지의 경우에는 5%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에너토크 4.7%대, 우진도 3.8%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오늘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앞서 하나투자증권에서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7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김동준의 스몰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한 종목에 대해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신한금융그룹의 김동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가온그룹입니다. 정상화 기대주라고 타이틀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시가총액은 620억 정도 작은 회사입니다. 25년에 턴어라운드를 하고 성장성도 회복될 IT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온그룹을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름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회사는 오래됐습니다. 2001년에 가온미디어로 설립이 됐고 2005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2023년에 지금의 가온그룹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 장기적으로 소외주다 보니까 좀 투자가들이 좀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영위하는 업은 방송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전 세계 90개 국가에
24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면 수출 비중이 65%, 그리고 내수가 35%이고 두 개의 사업 영역이 있는데 OTT 사업하고 네트워크 사업이 공개됐거든 상반기에 각각 매출 비중이 50%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업부가 OTT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으로 두 개로 있고 50%대 5대5 비율로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업별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T 부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OTT가 이제 오버 더 탑이라는 이제 용어인데요.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말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쪽 사업은 얼른 STV라고 하죠. 셋탑박스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TV에서 위성 TV, 그리고 IPTV, 그리고 OTT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AI 솔루션의 결합된 AI 디바이스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뭐 위성방송이나 이런 시절에는 화려했던 시절이 되겠고, 셋탑박스는 이게 OTT로 진화되면서 셋탑박스는 글로벌 1위 업체인 아리스가 매각을 낸 등 구조조정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 지금도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선 OTT라는 것 자체가 요즘 이제 스마트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홈의 허브가 되면서 범위가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금년 6월 달에 NTT 도코모의 4K UHD TV에 들어가는 셋탑박스를 단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외향으로 거래처 다변화가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OTT 사업은 좋았던 시절인 2018년에 매출이 5,867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까지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602억 원을 기록하고 내년도에는 2,860억 원으로 반등을 하는데 이게 이제 NTT 도코모를 포함한 해외 쪽 매출 그리고 OTT가 범위가 확장되는 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OTT 부분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부진이 되고 있지만은 26년부터 반등이 주목되고 역시 주력 사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OTT 부분의 실적을 그래프로 보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다가 내년부터의 증가세가 기대되는 게 한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OTT 부분의 매출이 내년부터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부분의 사업은 어떨까요? 예, 네트워크 부분은 직접 영위를 하지 않고 지분율 98%인 가온 브로드밴드가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투자가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제품인가, 이제 무선 공유기다, 이렇게 크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브로드밴드라고 하죠. 브로드밴드의 CPE, 고객 장비에 관련해서 다양한 제품들, 이를테면 AP 라우터, 와이파이 중계기, 그리고 닥시스, 폰, 그리고 최근에는 모뎀까지 전 제품군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재고평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됐고 2025년, 그러니까 금년부터 내수하고 수출이 모두 좋아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반등의 핵심이라는 측면입니다. 여기에 하나 주목할 사업은 앞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될 텐데 와이파이 7이라는 겁니다. 21년 2월 달에 IEEE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었던 게 와이파이 6였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 달에 업그레이드된, 이론상으로는 전송 속도가 4배나 빠르고 또 다양한 다중 환경 하에서 효율성이 높은 와이파이 7으로가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개화가 26년부터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KT가 23년에 와이파이 7에 대해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LG U+가 뒤따랐습니다. 현재 가온은 KT하고 LG U+의 단독 공급 사업자고 이게
25년부터 내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4년 9월 달에 글로벌 세계 표준이 선정되면서 세계 지역향으로 본격적인 사업자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북미, 유럽, 일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세계 시장은 와이파이 6도 교체 소요가 있고 또 와이파이 7의 신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은 2018년에 매출이 230억 원이었는데 23년, 24년, 그러니까 22년에 2,8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이개년도에 낮아졌다가 금년도에 2,624억 원으로 25%가량 성장을 하면서 실적 반등의 주역이고 기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내수하고 수출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게 또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 부문 역시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 부분이 잘 나와도 실적이 잘 되려면 영업이익 자체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이제 21년에 좋은 네. 실적, 매출액이 이제 22년에 6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9년에 219억, 21년에 280억 정도가 이제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23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영업 손실이 되면서 증시에서도 멀어졌지만은 실적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특히 재고에 대한 손실을 470억 정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이었고 이게 23년, 24년에는 매출액까지 감소를 하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이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2년에 영업 손실로 전환하기 전인 2022년에 6,100억 정도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44억 원을 기록했지만 23년에는 5,400억, 24년에는 4,900억 정도로 매출이 주는 가운데 영업 손실은 무려 189억 원, 4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재고 관련 손실이 좀 더 컸던 부분도 있지만은 두 가지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부분이 25년부터 기조적으로 좋아지고 문제는 이제 과거의 핵심 주력이었던 OTT 사업인데 이 OTT 사업은 적자가 축소가 될 거다. 그래서 빠르면은 금년 말 아니면 26년 정도에는 BEP에 근접을 한다면 이것 또한 손익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도에 419억 영업 손실에서 금년도에는 5,200억 정도 다시 5천억 매출을 회복하고 영업이익은 52억. 그러면 1분기에 4억 원을 기록했고 2분기에 15억 영업이익 흑자. 두 분기를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지고 26년에는 5,7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3년 동안, 3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하면서 이게 정상화가 될 거다 하는 측면이고 글로벌 세계 시장의 변화를 봐야겠지만은 27년도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2년 만에 적자를 탈피하고 영업이익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627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투자들이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이라던가 주가의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은 이제 셋톱박스, 네. OTT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셋톱박스의 환경이 1위 업체가 매각되는 걸 포함해가지고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자, 여기에 생존해서 성공한 글로벌 셋톱박스 업체다. 우선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BR 지표입니다. 사실 적자가 나는 데는 PBR 지표가 상관이 없는데 순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을 본다면 0.5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비싼 주식이 아니다 하는 측면입니다. 자, 실적은 턴어라운드 됐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거고 금년 대비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배증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이면 충분히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뉴스거리들이 없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시가총액이 낮아다 보니까 증권사 커버리지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증권사 커버리지를 되려면 실적 구조이 좋아지고 뉴스거리가 좀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 7이 글로벌 시장의 상용화가 개화가 됐다고 있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모멘텀이 나타날 것입니다. 6월 달에 NTT 도코모를 포함해서 유럽, 미국, 일본향 고객사 다변화가 뉴스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충분히 거래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최대 주주 지분이 15%이고 자사주가 7.5%이고 외국인이 5, 6% 정도니까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7월 30일 2분기 실적, 호전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7월 24일부터 기타 법인이 21만 주 정도를 지속적으로 매일 사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마도 실적 회복에 대한 것, 그리고 좋아지는 환경에 대해서 눈치를 챈 기관 투자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여기에 또 외국인이 10만 주가량을 좀 사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 커버리지가 좀 돼서 뉴스 플레이가 나타나고 또 와이파이 7이라는 거 뉴스가 되고 수출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변화의 방향에 있는 주식이다. 오랫동안 침체되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적 최고가는 무려 2만 3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주가는 뭐 83%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력이 확인된 그런 셋탑박스 업체다. 실적과 더불어서 좋은 뉴스거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바텀업에서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준 부장과 함께 가온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면서 이로 인해 뉴스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무언가를 리포트를 내놓는다던가 하는 게 없지만 지금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본 항소법원 판결에 정면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긴급사태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내일 조기 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7대4로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임시 방편이라며 평가절하했고 만약 관세 결정이 무산된다면 미국 경제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기업 CH 로빈스는 이번 판결은 대부분 국가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직결된다며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가능성과 향후 선적 관세 부과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 선언으로 미국 무역 정책의 향방이 대법원 판결에 달리게 됐습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메리시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수급 연속성 확인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목요일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금요일은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일단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을 시장은 계속해서 반영 중이다. 그래서 섹터별로 매우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일 하락폭이 과도한 이제 인터넷 업종 중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하락폭이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추가로 이제 교환 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10월 이후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네. 인터넷 업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이어갔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주요 종목들의 부진 속에서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텍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RNA 계열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아이오니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35% 정도 상승하면서 RNA 계열사의 섹터의 종목대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을 덩달아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는 이 올레자르센이라는 약제의 원료를 좀 단독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에스트팜이라는 회사가 장 초반 급등세를 시현하다가 점차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좀 얻을 수 있는 CDMO 업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릭스와 같은 종목들이 사실 전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로 인해서 일단 지금 주가 상태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다른 바이오텍, 그러니까 상업화된 기술 이전을 한 업체에 대해 주가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매우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일 급등이 나왔고 또 오늘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재료들이 있는 바이오텍이 향후에도 9월 달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금리 인하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제약 바이오 쪽 흐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텍 쪽으로 좀 재료가 있는 좋은 종목들 전망 좋게 보고 계십니다. 카카오페이 급락은 좀 과도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다시 더 내려갈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 수급을 돌릴 만한 요인 없이는 단기 반등을 노려보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가격 조정은 여기 정도까지면 충분히 이제 그전에도 하락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대주주 관련된 노이즈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다. 하지만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가격 조정, 하방이 더 열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계속되는 오너 리스크도 있고요. 오버행 이슈에 오늘 10%대 급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원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기분 좋게, 그리고 시장이 확실히 힘은 있다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느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유가 어제 미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응당 우리나라 증시도 초반부터 조금 약세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8시 45분부터 9시까지 그때는 조금 시장이 안 좋은 듯 하더니 개장을 하자마자 지수가 올라갑니다. 물론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48.7 시장의 전망보다는 조금 낮았다라고 하는 평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치에 비하면 개선이 되는 거죠. 덕분에 미증시도 조금 반등세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충격이 조금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제 흐름이 오늘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넘게 담았습니다. 최근에 그렇게까지 담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 혹은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시장이 만약에 어제의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무너져 내렸다면 역시나 또 이렇게 밀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거죠. 장이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움직임이 조금씩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1.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다수 오늘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크게 밀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섹터가 큰 폭으로 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도 없었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반도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외 섹터가 크게 흔들림은 지금 없습니다. 시장 또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계속 매수세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내일 혹은 금요일까지도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 배제하고 오늘은 그동안 조금 쉬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방산 쪽,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혹은 1,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모습은 봤습니다. 방산 섹터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나오는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가죠.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지금 목표 가격 혹은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은 지금보다 거의 대다수가 높습니다. 적어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이라도 당장 황제주 등극에 필요한 100만 원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최근에 좀 쉬었습니다. 이렇게 쉬는 동안 우리 증시는 또 한 번의 수남의 장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방산주가 이제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지금과 같은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기타 시장은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빠르면 다음 주 옵션 만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3,200 위에서는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중에 3,187포인트까지 코스피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고점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13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오후장 중에는 강세 탄력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0.5%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들어와 줬고요. 3천억 원 이상 순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천억 이상 또 덜어내는 모습, 개인도 1,000억 원대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이 물량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포착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3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오후장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시작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별 움직임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굳건하게 버텨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디램 부분의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삼성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식도 함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0.6%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MLCC 관련 기업들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애플과 관련된 LG그룹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뉴스케일 파워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LS 일렉트릭 역시나 오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6%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약했고요. 금융 그리고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 최근에 카카오가 쉬어갈 때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괜찮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 상승물이 조금 멈춰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펩트론과 삼천단제약의 엇갈린 움직임 특징적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 휴젤과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면역 항암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괜찮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째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리노공업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엔터주들이 쉬어갔습니다. 오늘 엔터 3사 일제히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 양시장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38%가량 오르면서 3,184선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5%가량 오르면서 796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3,17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더 담았습니다. 4,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는데 기관이 오늘 3,755억 원가량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홀로 담았고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기관이 80억 원가량, 개인이 60억 원가량 던지면서 명확한 수급 주체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더 들어올리면서 69,800원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0.7%가량 상승. LG 에너지솔루션은요. 오늘 배터리 계약 소식에도 불구하고 0.4% 빠지면서 마감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들어 올리면서 0.8%가량 오름세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바이오주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엇갈린 움직임 보여줬고요. HD 현대중공업은 1.7% 빠지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결국에는 1.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알테오젠은 상승했지만 2위부터 5위까지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빠졌고요. 파마 리서치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5%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삼천당제약까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HLB만 오늘 좀 엇갈린 움직임 보이면서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98.40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뉴욕장에서는 1,396원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저는 큰 영향을 준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여파가 지속되면서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금리들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정부 신임 투표를 앞두고서 총리의 부신임 예상되어서 금리가 상승했고 영국은 또
스타머 총리가 재정 적자를 우려해서 경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금리가 상승했고, 일본은 또 자민당의 간사장이 사임하면서 전국 불안이 가중되면서 또다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의 약세가 1% 이상 진행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통화도 똑같이 환율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미국 금리도 역시 상승했는데 회사채 발행 급증 또 관세 불법 판결에 따라 관련 세수를 되돌려줘야 된다는 우려로 자금 조달, 국채 발행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로는 미국 8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망치 하회에서 나왔으나 미국 주식시장 하락과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 되돌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뉴욕장을 따라서 1,400원 테스트를 진짜 시도를 했으나 5일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서 상승 제한되면서 1,392.3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환율적인 부분을 본다면 상승과 하방에 대한 이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환율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전 현재 2달째 거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각국의 정치적, 재정적 문제들에 의해서 금리 상승 요인들이 부각되었는데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정치적 이슈, 그리고 영국 등과 이제 정치적 이슈가 문제가 되는 이제 일본 등의 금리 상승 보였지만 이제 대부분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기대가 바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한쪽으로 무너지려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고용 지표 같은 이제 경기가 하방을 보여주는 지금 현재 그런 지표들이 확실한 방향을 보여줘야 통화의 방향성이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금요일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방향성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는 미국 졸트 구인 지수, 내일은 ADP 고용 증감 등 미국 쪽 고용 지표들이 계속 나올 건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금요일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고용이 현재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고 역시 그것 때문에 1,400원 이상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여서 방향성 금요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고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상단을 1,406원대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오늘 나란히 강보합권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수요일장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일단은 애플 폴더블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애플이 26년도 하반기에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일단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은 대략 한 27년도까지 2,500만 대 정도를 팔겠다라는 이야기가 전망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도에 기본 모델의 출시도 미룬 상황이기 때문에 폴더블에 거는 기대가 애플이 굉장히 크다. 그로 인해서 국내에 이제 애플 폴더블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향후에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내장인지 업체인 파인엠텍이 오늘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외장인지를 또 생산하고 있는 KH바텍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 두 업체는 사실 힌지 부분에서 애플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가가 높은 부품 중에서 UTG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이 현재 한국에는 도우인시스라는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한 업체 그리고
UTI라는 업체가 두 업체가 일단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UTI 같은 업체들이 오늘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UTG 쪽에서도 애플 폴더블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향후 한 2, 3년 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올릭스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개별주인데 신한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온 이후에 오늘도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다른 바이오텍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엄민영 의원이 현재 한 5조 정도의 밸류를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강세의 흐름을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 위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 주 이제 고용지표 이후에 고용지표가 사실 그렇게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9월 이후에 향후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더 진행된다면 사실 하반기 제약바이오 sek터에 있는 또 이머징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일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 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도 움직이는 것은 사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번에 금요일 이후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은 또 다른 모멘텀을 찾아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섹터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3,200포인트를 역시 넘어설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장을 참 좋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았을 때 내일 당장 움직여도 시장은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좋아서 3,200포인트 위로 올라섰을 때 얼마나 버텨주는지 만약에 굳건하게 버텨준다면 이번에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 저는 시장이 매우 강하게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제 오늘 괜찮았던 섹터가 있죠. 시장이 나아지면서 함께 움직이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섹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방산 쪽 지금 52주 신고가를 목전에 다시 한번 두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200선을 중요하게 재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방산 섹터에 대해서 관심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을 가져봤고요. 전체적인 섹터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일단 코스피에는 CDMO 업체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큰 회사가 있고 코스닥에는 SPM이라는 CDMO 회사가 있는데 오늘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니스의 올레자니센이라는 약제가 일단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단독 공급사인 동사가 장 초반에 굉장히 급한 상승이 나왔다가 일단 매물이 출회되면서 3%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에스팜이 사실 수주 베이스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 매출 변동성이 상당히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특히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외에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렉비오의 수주 가능성이 하반기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레자르센이라는 약물의 상업화 대비용 수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하반기 두 건의 수주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자체 임상 진행 중인 에이즈 치료제의 2회 이상 중간 결과가 10월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미국의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초록 채택 여부가 9월 초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큰 데이터 정도는 9월 초에 확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체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도
반영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12만 원 정도의 상승까지는 러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팜 여전히 많은 상승 재료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셨을까요? 네, 현대로템이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요. 다른 것보다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방산이 다시 한번 꿈틀댑니다. 시장도 한 번 더 불을 뿜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주 신고가를 목전에 앞둔 기업 혹은 신고가가 나오기 직전에 있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현대로템은 충분히 그래도 괜찮을 만한 기업이죠. 실적이 우선은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2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보다 7.3% 정도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방산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난 8월에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매 대수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주 잔고 훨씬 더 많은데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아마 이런 걸 감안해서 증권사에서도 지금 리포트 기준으로 32만 원까지 목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훨씬 갈 길이 먼 거죠. 그렇다면 현대로템은 지금처럼 다시 한번 고개를 들 때 우리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23만 원, 손절 가격은 1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리 있다. 현대로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3만 원까지 바라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과장님은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쪽 강조해 주시는 만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예, 3,200포인트 돌파 내일 될 것 같습니다. 네, 3,200포인트 돌파와 함께 시장이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내일 시장에서 관점 포인트로 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오전이랑 저녁에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하단에 받쳐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또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시장 마감까지 잘 체크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